호박에서 DNA를 뽑으면 뽑힐까? 저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닭에게 이빨도 달아주고 손도 달아주고 손가락도 달아주고 스키노사우루스 같은 걸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공룡입니까? 그거는 제 꿈은 그냥 차라리 훌륭한 VR을 만들어서 담당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안녕하세요. 곤충 연구하고 만화 그리는 갈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의 묘미는 원래 제 의견과 다른 것을 이제 실드 치는 것도 그 재밌죠. 근데 좀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왜냐면 외계 생명체를 굉장히 부정했어야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입장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아팠는데요. 외계 생명체, 테라포밍, 그 다음에 이제 공룡복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테라포밍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의 의견을 따라서 저 외계 생명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됐죠. 심지어 근데 서로 이게 달랐죠. 왜냐면 이제 외계 생명체가 아니 뭐 정말 UFO에 날라와가지고 외계인이 뭐 내려와가지고 정말 지적인 외계 생명체 이런 걸 상상해서 얘기했던 건데 가능성을 좀 더 내려놓고 얘기하자면 뭐 정말 화성이든 어디 목성이 위성이든 곳에 정말 뭐 세포 수준의 어떤 그냥 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단순한 생명체 이런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보면은 서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서 달랐었죠. 저는 외계 생명체 굉장히 희망합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서 곤충을 찾고 우리나라에서 찾고 해외에서 찾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을 많이 찾는데 과거의 어떤 낭만의 시대의 어떤 기록을 보면 되게 가슴이 뛴단 말이죠. 막 커다랗고 아름다운 곤충이 여전히 새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절. 예를 들면은 우리는 자연 다큐에서 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새라든가 나비라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신비한 동물들이 옛날엔 정말 배 타고 나가서 새로운 미개척지에서 그 발견하던 그 시대 때의 그 낭만을 보면은 부럽습니다. 그런 걸 발견할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21세기에는 그런 게 남아있을 수 있죠. 심해키키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불안정이라든가 어떤 치안의 문제로서 아직까지 생물학자들이 도달하지 못한 어떤 미답사지. 예를 들면 열대 고산지대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서사하라, 뭐 뉴기니 고산지, 팔라완 뭐 이런 데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이 남아있다라는 어떤 그 환상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새로 어떤 발견할 수 있는 건덕지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외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견되면 얼마나 즐거울까를 생각하면 정말 도파민이 폭발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외계 생명체의 만남 아주 가슴 뛴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것이 약간 드림으로서 가능하면 나 죽기 전에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이벤트라서네. 그걸 이제 극구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가슴 아팠고요. 화성 테라포밍 같은 경우는 테라포밍 자체가 굉장히 많은 SF 볼 때마다 속된 말로 짜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망했다고 이제 떠나죠. 다양한 행성을 찾아 굉장한 에너지를 들여서 이제 우주로 가는데 그거 볼 때마다 다른 행성에서 정착할 에너지면은 지금의 행성을 지구를 더 가까운 데 쓰면 좋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해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하물며 외계 생명체들이 가끔 이제 지구에 침공하는 것들 보면은 막 우리 행성이 망했기 때문에 지구를 침공한다 가끔 이런 걸 보죠.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한 기술로 이렇게 지구까지 날라오셨으면 그 기술로 그 행성을 좀 잘 살려보지 그랬어 이런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삼체 이런 거 보면은 행성이 망해요. 뭐 약간 여긴 정말 답이 없어요. 뭐 이런 설정 붙이죠. 근데 이제 테라포밍 같은 SF 기술을 보면 이제 그 기술로 지구를 살리면 어떨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 바다에 철을 뿌리면 해양 플랑크톤 같은 것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구 같은 것도 이제 제대로 케어를 못 하고 있는데 화성 테라포밍이 가능할까? 그거 할 기술이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안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공룡복원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영화 같은 데서 되게 재밌는 상상을 했잖아요. 호박에서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닭이나 타조 같은 오늘 살아있는 공룡이 새 그것도 굉장히 원시적인 공룡을 복원하는 훌륭한 상상을 했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죠. 6,600만 년 동안 그 호박 안에서 공룡 DNA가 이제 보존되는 것도 어렵겠거니와 그것들을 아무리 유전공학적인 기술로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과연 진짜 공룡일까 이런 게 이제 영화적 설정이었죠. 저는 그 사실 영화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물론 실제로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호박에서 DNA를 뽑으면 뽑힐까? 저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똑같이 공룡 시대 호박이 여러 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미얀마 엠버가 제일 유명하죠. 미얀마 엠버를 똑같이 해보면 나올까? 몇몇 사람들이 그 쥬라기 공원이 나오기 전에 비슷한 이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말고 저 말틱 아니면은 신생대 엠버로 나왔다 하면서 뭐 흰개미 화석에서 이제 DNA를 이제 추출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마 이게 오염된 게 아닐까라는 게 있었고 공룡에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미약하게만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저도 한번 호박으로 곤충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고유전착이라고 하죠. 오래된 정말 뼈 빙하기 시대 수만 년 전 미라라든가 아니면은 고고학 유적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6,600만 년 전 공룡에서 굉장히 드물드물하게 정말 파편화돼서 그나마 잔존하는 유전
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 쪼가리만으로도 공룡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상상력이지만 정말 해냈다라고 하는 영화 속 캐릭터 헨리 우라는 박사가 정말 천재인 거죠. 그 영화 속에선 그 헨리 우라는 캐릭터가 지금은 크리스퍼 카스나인이라는 훌륭한 그 유전체 가위가 있는데, 그때는 징크싱커라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어떤 그 효소를 이용한 완벽하게 오늘날 그 염기 서열 하나하나가 아니라 완전 뭉텅이 단위로 편집해야 됐던 그 이상한 원시적인 효소를 쓰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걸 이용해서 공룡 유전체를 편집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지만 그 헨리우라는 사람이 굉장한 천재 과학자다라는 오히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생물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헨리우가 얼마나 위대한가. 실제로 공룡을 만들어냈고 이 원시적 기술에서 이 공룡을 실제로 만들어낸 이 생명공학의 성공? 헨리우가 참 매력적인 케이스다라는 공상과학적 상상력에 약간 즐거움을 느꼈죠.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거니와 만약에 진짜 만들었다 쳐요. 문제는 6,600만 년 전 공룡을 실제로 떡하니 지금 만들어 놓으면 지금의 지구가 그 6,600만 년 중생대에 다르다는 이유도 있죠. 공기 농도도 다르죠, 온도도 다르죠, 살던 미생물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트리케라톱스는 풀을 먹는데요, 걔네가 뭐 어떤 풀을 먹었는지 장 속에 그런 식물까지 함께 복원한다 쳐도 그 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 이런 것까지 복원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전체를 복원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만 복원하면 안 되죠.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공룡 복원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 공룡 복원 된다. 왜냐면은 새가 공룡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치키노사우루스가 너무 유명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했을 때 우리 유전체를 다 보면은 모든 질병을 다 알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시퀀싱을 다 해보니까는 이상한 게 너무 많았죠. 안 쓰고 있는 옛날 화석 유전자 같은 게 엄청 많으니까요. 안 쓰는 것도 엄청 많고, 새도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새에는 공룡 유전자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닭에게 이빨도 달아주고 손도 달아주고 손가락도 달아주고 꼬리도 달아준 뭐 티키노사우루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게 어떻게 공룡입니까? 그거는 새가 공룡이라는 거에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공룡스럽게 생긴 새는 저는 그닥 만족스럽지 않고요. 차라리 트리케라톱스 같은 게 애초에 안 되는 이상 공룡 같은 걸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제 꿈은 그냥 차라리 훌륭한 VR을 만들어서 VR을 껴서 거기다 이제 감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없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측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모습이 마치 상상의 동물을 마치 지금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는 뭐 이제 점점 증거가 추가될수록 그 모습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최초의 공룡의 모습은 정말 달랐죠. 맨 처음 발견됐던 메갈로사우루스의 턱은 턱뼈 하나가 발견됐거든요. 그렇게 단편적인 정보만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죠. 지금의 그 어떤 조그만 티라노사우루스 아류작 같이 생긴 메갈로사우루스를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대한 파충의 턱 같은데 이빨이 그 굉장히 크고 이빨이 이렇게 되게 소켓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뱀이나 도마뱀 이런 애들은 이제 이빨이 턱에 붙어 있는데 소켓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악어나 뭐 이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악어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크다 보니까 두 발로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제 한 네 발로 이렇게 않았을까 같은 이제 악어인데 어떤 코끼리의 몸통을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모습을 그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렸다가 이제 점점 증거들이 나오면서 모습이 바뀌게 됐죠. 요거는 뭐 공룡 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공룡뿐만 아니라 곤충 화석도 그렇거든요. 오늘날 곤충 화석을 보면은 곤충 화석 역시 그 공룡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 곤충에겐 없는 구조물이 나온단 말이죠. 스피노사우루스도 계속 모습이 바뀌어요.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뼈가 새로 발견됐는데요. 최근에 그 꼬리뼈가 진짜 무슨 지느러미처럼 생겼단 말이죠. 한테 기겁을 했죠. 와, 이거 지느러미 같은 꼬리뼈는 뭐지? 진짜 물에서 이렇게 헤엄쳤나? 아니면 저것도 이제 과시용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느러미 같은 꼬리로 이제 얼마나 훌륭한 추진력을 내는가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피노사우루스는 큰 특징이 돛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에 돛을, 이 돛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거는 대체 뭔가? 오늘날 생물이 저걸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건 뭘까? 체온을 유지했던 걸까? 아니면 뭐 성적으로 과시하는 걸까? 아니면 등에 저거 있으면 되게 무거울 텐데, 그리고 등에 저런 거 달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은 꺾이면 바스라지면서 이제 부러질 텐데 이게 굉장히 위험 보이는데 저게 뭘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죠. 왜냐면 저런 게 별로 없으니까 추각이 어렵고 계속 피골이 상접하게 처음에 그리다가 아예 막 살이랑 이어지게 그리다가 뭐 다양한 색깔로 뭐 치장해서 성적 과시용으로 그리다가, 물론 스피노사우루스의 그 돛은 오늘날 파충류 중에 있긴 있습니다. 그 하이드로사우루스라는 도마뱀 같으면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별로 없으니까 이제 계속 고생물의 어떤 새로운 구조를 보면서 모습이 바뀌게 되죠. 곤충도 마찬가지인데요. 곤충 화석도 오늘날 보면은 그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중 보면은
하이메노프테라라는 되게 커다란 그 메뚜기가 있는데요. 얘 보면은 날개에 되게 이상한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곡이 뭐지? 이 굴곡이 뭐지? 오늘날 메뚜기는 날개를 비벼서 이제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날개 비벼서 소리 내는 건 이제 여치들의 특징인데 얘는 메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얘도 메뚜기는 날개 비벼서 소리 냈나? 부터 해서 아니다. 파리 중에 날개의 굴곡으로 이렇게 막 빛 반사해서 서로 이렇게 막 신호를 주고받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얘도 이렇게 빛 반사해서 아마 신호를 주고받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이제 저마다 이제 가설을 내면서 이제 모습이 바뀌게 되죠. 오늘날 없다 보니까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면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모습이 바뀌죠. 전 그게 사실 되게 어떤 과학을 하는 재미있는 과정을 되게 보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그 역사를 보는 게. 곤충과 공룡 영원한 라이벌이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은 곤충, 공룡 다 좋아하는데요. 곤충, 공룡 다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서 일단은 곤충을 되게 좋아한다 이러면 되게 좀 뚝심 있는 아이고 웬만하면 공룡을 좀 더 좋아하게 되죠. 왜냐면 멋있잖아요. 곤충 하면 좀 하찮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야, 곤충이 더 오래됐어. 공룡은 2억 4천만 년 전에 나왔는데 곤충은 4억 년 됐다고. 4억 년. 그러면서 이제 공룡 600종에서 700종에다 플러스 새 하면 1600종 있는데 곤충 몇 종인 줄 알아? 80만 종에서 90만 종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항상 곤충의 그 어떤 훌륭함을 뭐 설파하긴 하지만요. 곤충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시대에 계속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서로 치고받고 서로 부이작부이작 되게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재밌는 게 모든 분야를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킨 생태계 속에 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곤충은 비행을 하던 생물이었죠. 4억 년에 등장해서 처음엔 별거 없었지만은 뭐 3억 9천만 년 전 이쯤 이제 석탄기 이럴 때 이제 처음으로 비행을 하던 게 곤충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곤충 외에는 아무래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곤충 혼자 잘 살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가 2억 4천만 년 전쯤 트라이아스기쯤에 이제 익룡이 이제 비행을 해요. 유일한 이제 하늘 지배자의 타이틀을 뺏기는데요. 익룡 같은 경우는 공룡은 아니고 이제 공룡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지회파충류의 일종이죠. 익룡이 비행을 하고 곤충이 잘 날다가 쥐라기 때 시조새 같이 비행하는 공룡이 등장하면서 후로 새로 진화하는 공룡이 등장하면서 새랑 익룡이랑 곤충이랑 같이 하늘을 삼국지처럼 나눠 갖게 되었죠. 주로 뭐 곤충은 이제 거의 날아다니는 먹이 수준에 먹히는 관계였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포식압을 주면서 살게 됐죠.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나비나 나방이라든가 눈알무늬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날개를 접거나 펼치면 이제 눈알무늬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뭐 부엉이 눈알무늬라 해가지고 이제 포식자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하는 건데 공룡시대에 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룡시대 때는 나비는 없었지만 나방 같은 것들이 성공하기 전이었어요. 나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꽃이 성공하면서 막 성공한 애들이라 있었긴 있었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그룹은 아니어가지고 공룡시대 때는 이제 풀잠자리라는 초록색 칠성 풀잠자리 이런 애들만 가끔 보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풀잠자리라는 그룹들이 굉장히 성공하던 한때 그들이 잘 나갔던 영광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팔리그람마라는 이제 저 풀잠자리를 보면은 나비처럼 눈알무늬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방과 나비들의 눈알무늬는 새를 위한 거였다면 그 당시 화석으로 남는 이제 멸종된 풀잠자리의 눈알무늬는 새랑 익룡을 위한 것들이죠. 그런 포식을 받으면서 이런 눈알무늬를 진화한 흔적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곤충이 등장해가지고 당장 이제 바로 곤충도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생긴 게 깃털 달린 새들이 날아다닌 거잖아요. 새 깃털에 보면 이가 있습니다. 그 이가 이제 곤충 중에서 이제 흡혈하는 빠는 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룹인데 공룡 깃털로 갉아먹으면서 새의 깃털에서 기생을 바로 시작을 했고요. 이 말고도 사실 많은 기생곤충들이 또 공룡의 피를 빨고 이랬죠. 모기도 빨았고요. 노린재 중에 키싱버그라고 해서 남미에 사는 침노린재가 이제 사람 피를 빠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소위면 이제 샤가스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확률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이제 병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노린재 애들이 공룡은 모르겠지만 또 동물 피를 빨아가지고 화석화가 됐는데 피가 보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 성공한 동물이 공룡이니까 뭐 공룡 피를 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수도 있었고요. 피도 빨고요. 깃털도 먹고요. 먹고 먹혔지만 그렇게 대응도 했고요. 똥도 먹었습니다. 오늘날 똥을 먹는 생물이 의외로 드문데요. 되게 전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데 똥을 먹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뽀하지 못하고 싸버린 찌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찍먹한 애들은 많아요. 오늘날 보면은 그 나비나 파리들 가끔 와서 혈착혈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똥에 그냥 그 파고 들어가는 그 용기 있는 몇몇 곤충들이 있죠. 똥파리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똥파리는 공룡 똥을 먹진 않았고요. 딱정벌레들이 이제 주로 먹는데요. 공룡 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똥이 화석으로 나오죠. 분화석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숫동구리들이 불을 파고 막 들어간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화석 자체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늘날 소똥구리랑은 전혀 다른 그냥 균 먹는 뭐 이런 그룹들이 막
공룡 똥을 파먹는 흔적도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것이다 싶은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못 낀 공룡, 초식 공룡들이 굉장히 많은 식물을 먹으면서 그냥 전 지구에다가 푸덕푸덕푸덕 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치웁니까? 네,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곤충이 치웠던 거죠. 공룡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면 또 죽은 애들도 많았겠죠. 그 죽은 공룡을 파먹는 공룡도 있었겠죠. 그게 티라노사우루스였을 것이다라는 옛날 가설도 있는 거고, 오늘날 많은 시체를 곤충이 먹듯이 공룡 시체도 먹었을 거고요. 그게 이제 화석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프로토케라톱스라는 막 뿔공룡 죽은 거 보면요, 뼈 관절관절 사이에 막 애벌레들이 이제 파먹고 번데기 같은 것들이 남은 것들이 이제 화석화된 걸 보면 이제 당시 공룡 시체도 파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체를 먹는 곤충들이 뭐 주로 파리, 벌,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뭐 굉장히 많았던 그룹이니까요. 수많은 공룡 시체를 처리하려면 곤충들이 필요했겠죠. 육상 생태계가 굴러가려면 곤충들이 항상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굴려갔던 게 곤충이었으니까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있었다면요, 일단 뭐 사람은 당연히 없었겠고요. 근데 흡혈 동물들은 참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곤충들의 피를 빨면서 잘 번성했을 것 같고요. 공룡이 남아있었다? 그럼 인간이 없었겠죠. 인간이 없었다? 그러면 곤충에겐 꽤 살만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인간에 의해서 곤충이 뭐 힘든 게 있죠. 예를 들면 방금 뭐 공룡 똥 먹는 소똥구리 얘기했는데요. 결국 인간의 등장으로 소 먹는 사료에 이상한 약 타고 이래서 똥 먹는 곤충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흡혈 곤충들, 뭐 우리는 모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모기를 많이 없애고 있기 때문에 모기에게도 좀 살만 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 있었다 하면 인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곤충도 되게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같은 생각이 드네요.